노경표 선생님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영표라고 합니다. 서서 한 시간 동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 민원 굉장히 조참한데요. 저는 그냥 사실 미술사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실 음악이나 문화 이런 건 낯선 것이었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강의 제목이 소리로 기억하는 캠프마켓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보시면은 이제 독립 큐레이터, 콘텐츠 기획자라고 제가 저 자신을 정의할 때 붙여봤어요.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60분인데 제가 사실 PPT를 한 80장을 보내가지고 시간을 몰랐어요. 한 120분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더니 1시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독립 큐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은 지금 큐레이터라고 하면은 위에 그 어떤 드라마에 나왔던 이런 되게 정제된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첫 직장이 서울역사박물관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했던 그 첫 전시가 여기 지하철 1호선이라고 김민기 선생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께서 하셨던 연극, 지하철 1호선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거기 사용했던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노래 소품들이나 이런 거를 모아서 지하철 1호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거를 이 연극에서 어떻게 풀어냈는지 도시 문화랑 같이 엮어갖고 만들었던 전시였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미술사로 공부했지만 첫 직장이 좀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의 환영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인천에 와서 제가 처음 한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전쟁을 겪었던 여러 나이 세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세대들의 경험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이대 분들의 어떤 기술사, 기억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록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 요게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이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프로젝트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평 신촌이라는 도시를 소리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기억해보고자 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요거 다음에는 이제 신흥동 1호주택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랑 같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신흥동의 어떤 지금 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일식 가옥들을 조사해서 기록한 그런 프로젝트였고 요거는 비욘드 리코드라는 건데 요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 한 2016년부터 시작해서 한 얼마 전에 한 2011년 정도에 계속 전시를 했던 프로젝트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인천이라는 도시가 메탈 음악이랑 이런 것들이 70년대 이후에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고 그렇게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미술사를 공부했지만 이런 도시 문화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서 기록하고 좀 어떤 개념화해서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소리를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019년에 부평이라는 도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해왔고 요 캠프마켓 여기도 이제 개방되면서 이걸 같이 엮어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 당시가 조금 죄송합니다. 2019년 당시가 좀 약간 그 기점에는 중요한 그런 기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평의 음악 역사를 특히 발굴하고 좀 기록을 해보자 해가지고 저한테 의뢰를 주셨는데, 그래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 부평 신촌에서 투어랑 토크 콘서트, 음악 감상회 전시를 개최를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찾았던 어떤 이야기들, 기록들, 그리고 뭐 캠프마켓에 대한 시각적 자료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어떤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그냥 조금 다시 꺼내서 펼쳐나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했던 게, 저는 기획을 맡았는데 이 부평 신촌도 그렇고 부평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도시 자체를 음악으로만 딱 정의해서 하기에는 당시에 제가 뭐 발굴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시간적인 이런 여유도 충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좀 이것만으로 되게 좀 번거롭지 않나 생각해서 일단은 시간적 공간적 뭐 이야기 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이 안에서 좀 생각했던 게, 그때 허허 벌판에 조병창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면서 생겨났거든요, 이 도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입되면 당연히 여러 가지 건물들도 생기고 시설들도 생기면서 엄청나게 복잡복잡해지잖아요. 그 복잡복잡해진 다음에 다시 조명창이 미군 기지가 되면서 도시 전체가 좀 와글와글해지는 그런 광경을 상상을 했고, 그래서 음악이라는 좀 미시적인 단어보다는 소리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그 당시에 좀 그 소리의 대상들은 이제 부평 신촌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당시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가게들의 어떤 생활의 소리들, 그리고 자연의 소리도 있을 것이고, 음악 소리는 당연히 있었겠죠. 클럽이 엄청나게 많았고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다양한 소리를, 도시를 채웠던 다양한 소리들을 상상하고 기록해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 사진 왜 가져왔냐면요, 이게 1930년대 부평 사진이에요. 본격적으로 그 소리를 기억하는 캠프마켓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사실 제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서 그 부평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원에서 너무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서 저는 좀 시각적인 자료들로 우리 부평이 어떻게 변화를 했나 좀 빠르게 이렇게 한번 훑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년대 부평인데, 제가 이거 자료 찾으면서 많이 봤던 거는 이제 그 조명창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건물들 있는 그 버드아이 사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딱 들어서기 전에 어떤 그런 사진이에요. 여기 원적산인 것 같고, 연꽃처럼 있고, 평야가 이렇게 있고, 소나식들이 이렇게 있죠. 비슷한 어떤 이게 부평 자체가 굉장히 평야였고 서울로 가는 길목이었고 물대기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병창이 들어온 것이라고 해요. 공수기지화가 됐고, 그 전에 그러니까 31년부터 일본이 뭐죠? 아시아 만주 침략 시작하면서 이제 한반도 방산 기지화 그 계획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공장이 들어오는 게 아마 10년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딱 그 모습을, 그러니까 부평이 원래 어땠는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초기에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이라서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었다가, 이제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사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캠프마켓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옛날에 뭐 초가식들이나 이런 것도 있기는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굉장히 빽빽하게 변화를 겪게 되었고, 또 보시면은 이제 일본 육군 조병창이 41년 5월 5일 날 개창이 되었고,
강제동원의 현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 안에는 무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사격장, 그리고 플랫폼, 그 어떤 물자 운반하기 위한 그 철도까지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조종창 건설로 인해서 또 자동차 공장 등의 부평이 들어왔고, 이 자동차 공장이 또 나중에 부평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이렇게 좀 만들게 되는 그런 공업 시설로 좀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군 조병창이 이제 해방 이후에 바로 인천 그 제24군단이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스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그게 에스컴 시티로 계속 유지가 되다가 한국전쟁 이후에 7개 구역으로 구성되는 어떤 굉장히 큰 규모로 아예 자리 잡게 되었고, 73년에 그 1미 병원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서서히 해체해서 지금의 캠퍼마켓으로 축소된 거라고 합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이 벌어졌었고 2002년에 미군 부대 반환하는 게 확정되었고 확정이 됐지만 어떤 학교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환경 관련해서 기초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다음에 캠프마켓 전 구역 반환이 2019년에 마침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에 제가 찾아본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제2의료원의 위치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게 이렇게 뒤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막혀있던 공간이었잖아요. 에스컴 자체가. 에스컴 자체가 막혀져 있었는데, 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은 회색 담벼락으로 완전하게 막힌 공간이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면서 흥미로웠던 게 회색 담벼락으로 막힌 공간 안에 다른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단절되어 있지만 부평 신촌이라는 공간에 또 영향을 줘가지고 그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고 부평 신촌의 외부에 있는 다른 동네 사람들은 부평 신촌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레이어들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이 또 그 공간들, 그 지역들의 정체성을 만드는 굉장히 큰 어떤 요소들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사셨던 분들이 어떤 구술자나 이런 거를 얘기하실 때 좀 그런 지원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좀 빨리빨리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흑백으로 프린트를 많이 해드렸고요.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S컴이 뭔지 몰랐어요. 사실 2019년 단계에 할 왜냐면은 뭐 캠퍼마켓이라고도 하고 S컴 대포라고도 하고 뭐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리고 사실 이거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고 전 여성이잖아요. 전 여성이라서 군대 문화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거 캠퍼 무슨 숫자에 무슨 무대 하는데 그게 도무지 뭔지도 모르겠고 얘네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고 무슨 기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야 약간 이런 그런 백지의 상태였어요. 백지의 상태였는데 그래서 에스컴이라고 통용되지만 도대체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곳이 주한미군 미육군 병참본부서 아미 서포트 커맨더 코리아다. 그래서 에스컴이다. 정확히 군수보급시설, 조직, 장비, 운용을 하는 책임지는 그런 부대였다고 이제 딱 정의를 여러분도 혹시 모르셨다면 이 자리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촬영된 사진이니까 아직 그 일본 조병창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이 추진하면서 했던 어떤 천막? 그 막사 같은 그런
걸로 생각이 되고, 이거는 교회 같기도 하고, 그 병원 건물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아직은 좀 많이 비어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거 굴뚝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하나 보면은 언제나 나오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좀 상징적인 그런 곳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60년대 촬영된 에스컴 그 전경인데 카라나진인데 요거 당시에 여기 이 코리아 이미지 아카이브라는 그 외국분이 운영하신 사이트예요. 특이하게 이분이 뭐냐 여기 가시면은 이 코리아 이미지 아카이브 영어로 치시면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 뭐가 있냐면은 이분의 할아버님이 한국에서 오셔갖고 계셨던 군인이셨대요. 그래서 그때 군인들이 촬영한 사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사진들이 현재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 중에 이게 하나인 건데, 사실 지금은 좀 더 많이 발굴이 된 것 같은데, 2019년 당시에는 이런 사진들이 좀 이렇게 기존에 뭐 역사박물관이나 문화원에서 했던 그런 사진들 외에는 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었는데 이 사이트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제가 좀 활용을 했던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이라서 잘 느낌이 살지는 않는데 이 당시에 어떤 뭐랄까 공기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도시의 색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전해지는 어떤 그런 사진이라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환기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정해둔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90년대 반환이 결정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결정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계획들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 시기에 정체된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이거 찾을 때 공유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이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진 올리는 건데 어떤 분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주변들을 살펴보니까 에스컴 주변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서 올리신 분이 계세요. 정말 많이.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사진 좀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여기 딱 미군 부대가 나가고 그 이후에 여기 이제 좀 뭔가 닫혀있지만 뭔가 이렇게 정체되었을 때 어떤 도시 분위기를 이게 형성하고 있었는지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회색 담벼락 안에 이제 같은 분이 올리신 사진이에요. 그 회색 담벼락 안에 이런 시설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간 자체가 그 담벼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단절되었고 일부의 사람들만 수입을 할 수 있던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금단의 땅이기도 했고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뭐 몰랐고 대충 밖에서 보이는 거로만 상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픈된 다음에도 일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픈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알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철거된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진을 통해서 어떤 시설들이 있었는지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전달이 되면은 그 이외의 것들 우리가 이렇게 버드아이브나 되게 간접적으로 본 사진들을 파악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뭐 그런 기록들 구술하셨던 분들 이야기 찾아보면은 이제 당시에 저기 부평 신촌에 사셨던 분들 뭐 유엔데이 하루만 오픈해가지고 그때만 아이들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헬리콥터 구경시켜주고 뭐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주고 뭐 그런 거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 볼 수 있지 않나. 그 다음에는 뭐 홍보용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컴은 이 전체 구역을 통칭하는 명칭이었고 뭐 아실 것 같아요. 부대 마크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빨간색 7개의 그 캠프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런 공간이고
헤드쿼터가 사용하고 이렇게 공부라는 그런 의미죠. 다음 넘어가시면 이게 다른 두 개의 지도인데 왼쪽 지도 보시면은 이제 에스컴시티 지도로 에스컴시티가 어떻게 어떤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 지도이고 오른쪽 지도는 제가 이제 전시할 때 사용했던 그 에스컴 지도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그 제가 갖고 온 자료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당시 좀 찾았던 그런 자료인데 여기가 다 부대이고 여기가 부평신촌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부평신촌 같은 경우에는 캠프타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캠프타운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안에 여기일 거예요. 너무 떨리네요. 근데 여기가 기지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지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야스, 그란트, 이런 캠프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이세요? 여기 채플, 클럽, NCO 클럽,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이세요? 화면에서 보이세요? 보시면은, NCO 클럽, EM 클럽, 오피서 클럽, 서비스 클럽, 이렇게 되어 있는데, NCO 클럽 같은 경우에는 하사관들이 가는 클럽이었다고 해요. 그 클럽도 그게 영내 내에 클럽이 영내 그러니까 우리가 미팔군 문화를 얘기할 때 영내 클럽이 있었다 거기서 공연을 했다 이렇게 좀 피상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 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사냥만 갈 수 있는 클럽, 하사관만 갈 수 있는 클럽, 장병만 갈 수 있는 클럽, 공연을 하는 클럽. 그다음에 그냥 병서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런 클럽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고 거기 그 클럽에 따라서 또 거기서 공연하는 가수들의 어떤 수준 같은 게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일단 정의 말씀을 드리면 NCO 클럽은 하사관 클럽이고 EM 클럽은 사격 클럽이고 오피서 클럽은 장교들 그다음에 서비스 클럽은 여가 시설이 갖춰진 클럽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4년에 촬영된 에스컴 전문인데 이거 제가 왜 갖고 왔냐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 에스컴으로 인해서 부평 신촌에 에스컴이 들어오고 나서 부평 일대에 에스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8,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8,000명이 넘었다고 하고 이 정문 앞에서 그 미군 에스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한인 노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공주라고 조칭 얘기하죠. 그 종사하시는 여성분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데모 같은 거 많이 했다고 해요. 항의 같은 거 엄청 많이 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 경계가 딱 그 외부와 내부를 구분짓는 경계잖아요. 여기를 사실 그리고 한인들 중에서도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어떤 신분,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뭐가 증명이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이 미국 민주주의를 상징하기도 하고 경계가 됐던 어떤 그런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주 초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가져와 봤고 그다음에 에스컴의 시설 건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사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그냥 상상하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헤드쿼터 그 메인 건물, 사무실 건물이냐고 해서 드렸고 보시면은 이제 48년도에 촬영된 비구역 조병창의 병원 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조병창에서 사용했던 병원 건물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 생각인데 왜냐면은 조병창이 굉장히 거대한 시설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의 한국 강제 동원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취직한 사람들이나
이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대규모의 뭐 엄청난 그런 건물을 지어갖고 일본이 했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라이프즈에 실렸던 에스컴 정보 사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참고식 건물들 쭉 늘어져 있고 근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천 내항이나 인천 저 안쪽에 일본 상인들 뭐 공장 많이 지었고 창고 공장이 지어지면 창고 같은 게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내양 앞에도 이런 식의 그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군대식 효율성 이런 거를 이제 추구했던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컴 내에 제식 방공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고 해요. 53년도에 설치했는데 이때 6.25 전쟁 중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고 53년도에 그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를 석방했는데 이 에스컴의 제식 방공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용자들은 그 석방이 안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미군 그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허락이 필요했는데 그게 허가가 안 돼서 얘네는 석방을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이게 뭐 이렇게 탈출 사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때 뭐 사상자도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전하더라고요. 미군들이 뭐 총 쏴가지고 뭐 떨어지고 다치고 방금 포로들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그런 구술 자료가 남아 있어서 네, 여기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1, 2 후속병원인데, 이거는 이제 71년도에 아마 용산으로 얘가 이전을 하면서 사실, 에스컴 자체가 뭔가 쇠퇴하는 그런 기점이 되게, 1, 2 후속병원에, 죄송해요. 1, 2 후속병원 이전이 에스컴의 쇠퇴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작은 사건, 기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호스피탈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안에도 사진 붙어있는 것 같던데 네. 이거는 극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까 그 지도에 극장이 한 5군데인가 6군데 있었던 것 같은 걸 기억하는데 이런 형태의 극장들이 있었고 여기는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가져왔던 외화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네,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것도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극장 옆에 극장 있으면은 뭐 스낵 먹고 여가 즐기기 위한 그런 공간이니까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가지고 해놓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가 시설이 굉장히 다 갖춰진 그런 하나의 도시였다고 전하고 뒤에 보시면 교회도 있었고 체육관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식당 클럽 뭐 당연히 있었고 작은 도시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영래에 건설되었던 교회 사진이라고 해요. 10년도에 건설되었던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 그다음에 이거는 관사 같아요. 이 스컵 안에 사람들 그 부모님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명은 어디 살고 회사관은 어디 살고 이런 식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관사를 여기 보시면은 사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전체가 구성된 하나의 도시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컴 컴퍼니 이야기라고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돌아가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은 이거 제가 이베이로 찾은 거예요. 이베이 찾았는데 가끔 전 전시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전시할 물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곳을 뒤지는데 외국 그런 이베이나 그런 사이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되는데 거기서 찾은 리스트가 그런데 보시면은 강아지 그 분변 흘러 이게 에스콘 그 강아지
풍경들 그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하는 거, 뭐 이런 장면들. 그래서 뭐 자기네들 샤워하고 밥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거 여기 누가 일하고 뭐 누가 뭐 대장이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조로일관처럼 매년 찍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자료는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못 보셨을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부평 신촌인데 오늘 디스컴이라고 해서 캠퍼마켓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툭툭툭 짧게 찍고 빨리 우리 음악도 들어보고 뭐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평 신촌 같은 경우에는 에스컴으로 인해서 도시의 정체성이 이렇게 뭐 사실 기지촌으로 정착이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그 히로나카 공장이랑 사택만 있고 벌판이었다. 근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10채 정도 집을 짓고 새마을동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새마을동이 이 신촌이 새로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촌인데 사실 신촌은 저 공식적으로 그 공인된 법정 명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관념적으로 굳어진 그런 명칭인데 고유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요 당시에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30년대 사진처럼 초가집 있고 그냥 평야 있고 아무것도 없는 시절인데 이 공장 1문, 6문 조경창이 들어오면서 여기 만들어지고 조경창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특히 김포에서 많이 왔다고 해요. 김포에서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김포나 전국 각지에서 많이 와 피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을을 형성하고 했다 해서 여기 지금 이게 조선일보 39년 5월 17일자 기사인데 이제 뭐 홍중 공장이 뭐 열었고 뭐 이제 뭐 개창을 했고 안에 뭐 철도도 있고 뭐 그런 내용들 담고 있는 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년 가면은 에스코시티가 유입되면서 그거 같은 경우에 인종호 선생님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그 미용실 하셨던 선생님 아드님이신데 부평 신촌 원주민이신데 이제 어떤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미용실이 엄청 많았다고 해요. 약간 그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종들에 조사했던 그 조성준 선생님도 이제 어렸을 때 신촌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그다음에 양봉주들이 많은 그런 명동 같은 약간 되게 빛나는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지금 동아일보에 나온 그 철조망 주변 미군 부대촌의 현실 부평이라는 기사인데 62년 기사예요. 그러니까 한참 그 기지촌이 형성되었던 도시들이 굉장히 부흥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뭐 부평도 있고 뭐 어디 뭐 동두천도 있고 이런 기지들의 리포 기사를 했던 건데 이 기사 내용 중에서 미군들이 당시에 매월 이 기지촌에 달러를 2만 달러 정도 뿌렸다. 그 다음에 바, 카바레, 양복점, 그 다음에 사진과 이것들이 너무 즐비한 그런 도시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되게 요즘에 서비스가 좋아서 한글로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찾아보는데 재밌습니다. 요 때는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70년대 이후에 71년도에 병원이 이전하니까 에스코시티가 하차하면서 이제 어떤 강화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80년대에 이주하신 분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거는 이제 그 기시촌이니까 미용실을 했던 사람, 그 기시촌에 따라서 만들어진 업에 종사했던 분 이제 아들의 그 구슬이고 요거는 이제 김선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 클럽 안에서 연주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짝반짝하고 되게 그런 동네였다. 그리고 이종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송도울이라는 클럽을 마지막까지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초기 운영하셨던 분은 아닌데 중간에 인수받아갖고 하셨던 분인데 요분의 또 구슬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 사람들 다 만난다. 여행하는 것보다 낫다. 까만 사람부터 하얀 사람 다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완전히 부대의 성격이 걷어지기 시작하면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 어떤 우리가 옛날에 살아갔을 때 생활에서 누구나 어떤 가정에서 했었던 그런 추억들 있잖아요. 갈아입고 애들 목욕하고 화분에다 꽃 기르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부평시촌 항공사진인데 요거를 제가 그 전시에 썼던 사진이기도 한데 요거 클릭해서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전시에 이 부평신촌 당시에 이 드론으로 기록했던 어떤 그런 영상인데 소리가 안 나와서 여기 들어있는 사진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모양이 유사하고 그다음 재밌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부평신촌 지도의 밑에 에스커 밑에 딸려있던 그 부평신촌 그 모양의 그 모양이랑 똑같고 이렇게 여기가 지금 부평공원이고 여기가 지금 안에 도시의 그런 모습입니다. 2019년도에 찍었으니까 최근에도 그렇게 여기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변화는 없어서 여기 부평 성당이고 여기 길 따라서 이렇게 쭉 클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이쪽 길 따라서 이렇게 쭉 아까 그 아울렛 앞에 쭉 이렇게 한번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당신 저는 한국 사진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47, 67, 2000이고 자세히 보시면 한국 사진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기 다 비어 있잖아요. 네. 비어 있는데 여기 차대로 가고 여기에 뭔가 여기 인장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약간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버드하이브에서 봤던 그런 어떤 그런 건물들의 형태로 변하는 거 보실 수 있고 여기가 이제 꽉 들어찼죠. 꽉 들어찼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현대 아파트일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변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때 자동차 공병대도 들어오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도 철수하면서 여기가 공원이 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유명한 사진인 것 같아요. 재밌는데 아까 그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니까 그 클럽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부평신촌 그 카센터 옆에 불고 들어가는 그 초입 사진이에요. 초입 사진인데 보시면은 클럽이 있고 클럽 있고 프라이버스 클럽 있고 여기 미장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 구슬하신 분들 제 프로젝트 통해서 구슬하신 분들 이상도 정말 많았고 그냥 사람들이 일반 살아가는 쌀집도 있었고 너도 있었고 방앗간도 있었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이 클럽 이런 것만 지우면은 그냥 보통의 일반적인 무슨 옛날 그런 건물을 맞추는데 이 건물이 좀 지금 순회 문화 연구소인가? 그걸로 지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기점이 되는 그런 건물인데 여기 다음 사진 보시면 아까 그 사진은 좀 더 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재미있는 거는 여기 또 크라운 클럽이 또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 골목에 클럽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장도 있고 아까 그 건물이 있을 수 있고 이건 아까 그 방금 그 사진이랑 비슷한 연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판들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후에 사진인 것 같아요. 이후에 사진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는 키클럽만 이렇게 살짝 남아있고
여기가 다 바뀌었어요. 여기가 다 바뀌었는데 여기도 이제 아파트 건물로 비교하시면은 미장원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졌고 좀 많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좀 변화한 거 느끼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 변천사가 드러나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요 방금 그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컬러이 지금 여기 이게 K, E, C, L 이렇게 써있던 건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좀 많이 새롭게 어떤 이후에 그런 기록인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손도를 운영하셨던 이종숙 선생님께서 구술하신 내용 중에 그 키클럽이랑 그린도어 옛날에 그런 클럽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마마상이라고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당 같은 일종의 그런 언어인데 그 마마상들이 굉장히 선수와 대감같이 굉장히 세고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뭔가 다 미국에도 나가고 도시로 센터였으면은 다 힘도 잃었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클럽 문 닫으면서 이제 마지막 문 닫을 때 LP 같은 거 엄청 많이 소장하고 있었던 거를 다 길바닥에 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국수 선생님께서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지? 나도 뭐 저렇게 되겠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좀 애잔했어요. 도시의 모습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같이 속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에스컬 사진관이라고 그 김도성님이라는 분이 운영했던 그런 사진관인데 그 미군 그 아까 그 북한 공원에 들어와 있던 한국 공수 여단이 거기서 노태우도 뭐 근무를 하고 뭐 했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군대를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적어왔는데 그 김도성님이 운영했던 사진관이고 한국 공수부대원들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다 남자들 약간 그런 사진이거든요. 여기 형체가 딱 보이는데 요게 좀 그런 증명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요거 보시면은 최첨단 머리 스타일만 그런 것들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 59년도에 개점했으니까 한참 공부했을 때 많이 좀 사용을 하셨겠죠? 그런 것들 할 수 있었고 구공수 여단이 그 12.12 사태 때 그 회군 사건의 그 주인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화 서울의 봄에 나왔던 그 사건 내 당시 지휘관이었던 이용기 장군님이 진압에 실패하고 이제 경대 예편되면서 93년도에 전역하고 뭐 2013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뭐 그런 사진관이죠. 이제 스탄포트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다음 사진도 보면 전형적인 어떤 기립촌의 광경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전당포예요. 전당포도 있고 또 미장원도 있고 여기 보면은 해피샵 뭐지 뭐 보스턴샵 이런 것도 있고 사실 뭐 그렇게 다른 동네의 기지촌과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규모가 워낙 컸으니까 굉장히 컸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양복점이고 이거 앞에 사진이거든요. 이건 양복점이고요. 이달관 사진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아까 여기 센터 뒤에 보니까 사진 있던데 요거 구술할 때 제가 들었던 얘기로는 이게 그 불포천 이어지는 그거였는데 사실 불포천이 그렇게 크거나 막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지금 듣게 돼서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동네를 둘러싸고 있고 여기가 바로 정문 그쪽이었다고 해요. 이쪽이 이렇게 정문 가는. 그래서 여기 쭉 따라가시고
이제 그 클럽들, 뭐 상점들이 쭉 있었던 거고, 여기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렇게 간이 다 이렇게 쫙 나가지고, 이렇게 애들도 다니고, 뭐 하고, 민정 선생님도 여기 맨날 건너갖고 왔다 갔다 거리고, 요거 다 이렇게 신촌의 기억 속에 약간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사진 포함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는 게다 그때 종사하시던 그런 분들이 도움이 추정이 되고요. 요거는 지금 요것도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또 백마장에 있는 그런 그 바둑형 그 노동자 사택 그런 형태이잖아요. 그 옛날 여기가 노동자들도 많이 살았으니까 이런 건물 지어가지고 또 살았던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전통적인 그런 우리 흔히 생각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위에 또 여기 킹 뭐라고 써여 있죠. 이런 것들은 되게 이질적인데 약간 이런 어떤 되게 복합적인 문화가 부평 순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흥미롭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이번에 처음 해보는데 그럼에도 부평 신촌이 기지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그때 전시에서도 좀 지금 강조하고 싶었던 지점인데 그 안에 단지 미군과 미군 뭐 양공주들과 미군 기지촌 이라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물론 그것과 연관된 직업을 갖고 있긴 했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사람들이 일상을 연결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때 64년도에 촬영된 사진인데 아이들이 또 문방구 사진이라고 해요. 부평 신촌 이러면 사람들이 클럽, 뭐 음악, 뭐 약간 이런 거만 생각하는데 이런 문방구도 있었고 뭐 사진관도 있었고 방학관도 있었고 살집도 있었고 이런 일상이 이루어지는 어떤 어떻게 보면 다르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다. 물론 이런 그 앞에 에스컨 때문에 생겼던 기지촌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외부에서 또 여기를 볼 때는 어떤 단절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안에는 좀 다르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 삶과 이런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갖고 온 그런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부평 신촌 소리로 기억하는 도시 부평 신촌을 생각할 때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보셨던 사진일 거예요. 그 드림보트라는 클럽인데 1970년도에 찍은 걸로 추정되는 거고 이제 이게 나중에 9일 정육 시장인가 그걸로 있다가 2020년도에 아마 철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옆에 바로 송도울이라는 클럽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거 드림보트가 이렇게 있었는데 드림보트가 굉장히 큰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믹스드 드링크 칵테일 말하는 거고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사진이 아닐까.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만든 뒤에 정육식당이었던 시절에 이제 그 현장 조사하면서 부평 역사박물관에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 원형 사진 보시면은 요거 지금 1층, 2층, 3층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1층, 2층, 3층인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1층은 드림보트 클럽이었고 2층은 다이닝룸이었던 것 같고 사를 가리고 있지만 3층은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던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댄스홀 있고 여기 카운터 일단 1층 들어가면 이런 게 있었던 거죠. 2층이 그 다이닝룸 그리고 3층이 그 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평면도를 보실 수 있는데 근데 2020년도에 아마 철거되었을 거예요. 왜 그거를 철거했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되게 아쉬웠던 그런 있어요. 왜냐면은 83년도에 이곳을 리모델링을 하긴 하는데 바닥이랑 계단이랑 이런 원형은 남아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그런 거 좀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쓰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원형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훈련이라서 좀 아쉽죠. 다음 보시면 이제 부평 신촌 아리랑 클럽 보이는 에스커는 요거 여기가 아리랑 클럽이에요. 그래서 여기 밖에가 그 아까 그 다리 놓여 있었던 그 건너편인데 클럽이 정말 많았고 지금 2000이 나오면 부평은 그 건너편 병원으로 쭉 따라가고 그리고 홍콩월, 그린도어, 아리랑, 신일, 신장, 세븐, 서브다이너, 왕복, 신세계 20 정도, 20군데의 클럽이 서양하고 있었고 요거는 아마 못 보신 사진일 것 같아요. 이거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때 못 보시는 사진일 것 같은데 요 클럽 화이트로즈 드림보트 우리 아까 봤을 때는 드림보트 요 사진만 되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아치형 문이 있는 전문인 것 같거든요. 같은데 그 길 따라서 쭉 클럽이 있었고 그린보트가 있었고 콘돌이 있었고 근데 그 이종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화이트로즈가 되게 크게 글씨가 있었고 송도가 되게 작게 있었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요 다 남자분들이잖아요. 남자분들인데 뭔가를 항의하고 퍼레이드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미국이지 그 노동자분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진을 촬영한 거는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촬영을 했을 건데 아마 요 장면, 요 시위 장면 같은 거를 찍기 위해서가 아닌가. 근데 여기가 있었으니까 그 당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이제 걷고듣고라는 그 부평 신촌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들려드릴 음악들이 요거에서 했던 그런 음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임종호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그 부평 신촌의 원주민이시고 이제 그 어머니가 북경신촌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이고 김남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최초의 여성 드라머로 레이디버즈라는 어떤 그 그룹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들 모시고 이제 걷고 듣고라는 프로젝트 했었고 여기 미편 팝스코리아나라는 LP를 그 당시에 미국 클럽 안에서 연주되었을 법한 그런 음악으로 구성된 음반을 발매를 했었고 전시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그 전시 프로젝트 모습인데요. 요분이 김남순 선생님이세요. 네, 아직도 현역을 활동하고 계세요. 현역을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이분이 여기 계세요. 이분이세요. 첫 연주하셨을 때 17살인가? 부평 근처에서 첫 번째 연주하셨던 건데 이 드럼 세트도 아버님이 사주신 거라고 해요. 아버님이 사주셨는데 아버님이 미군 부대 그 리스컴 안에서 근무하셨대요. 근무하셔가지고 되게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고 돈을 그렇게 항상 물자나 이런 거 되게 많았고 자기 형부한테 음악을 배우는데 이제 그래서 드럼을 배우게 됐고 드럼 배우면서 이제 처음 했던 첫 공연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드럼 배웠을 때 김선 선생님인데 머리를 닦고 있잖아요. 되게 예쁜 소녀의 모습이 지금도 너무 좋으세요. 보시는데 다른 집 보시면 이제 머리 짧게 잘랐잖아요. 이제 레이디 버즈라는 그룹 시작할 때 어떤 그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드럼 배웠던 사람이 토미스 밴드의 그 마스터 김윤옥 선생님인데 이분은 사실 인천 페스티벌 관광객에도 음악인으로 활동하셨다고 하시고 김상수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래서 해방되면서 이제
이탈문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에 8개의 밴드 매니지먼트하고 마스터로 활동했다고 해요. 밴드 마스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휘자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개를 그리고 그 당시에 이분이 인천에만 했던 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미국 무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8개의 밴드를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왜냐면 한 밴드가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연을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 마스터였던 김민호 선생님인데 사실 어디에도 대중음악사에 어디에도 기록은 없어요. 기록은 없는데 그래서 김상수 선생님의 형부였고 김선수 선생님이 이분으로부터 드럼 배웠고 그래갖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음에는 이제 아까 그 김선수 선생님이 레이디 버즈로 활동할 때인데 모습인데 그 무대 의상까지 싹 갖춰 입고서는 그러면 밴드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당시에는 그룹 사운드 이런 여성 밴드들도 많았는데 이런 형태를 띠게 된 게 왜냐면은 이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셨을 때 모습인데 이제 이건 현재의 모습이시고 이게 지금 소리로 기억하는 문화잖아요. 우리가 미팔군 쇼라고 할 때 어떤 형태인지 사실은 그거를 상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이야기를 저한테 신중현, 키식스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들이 활동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그룹 사운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러면은 그냥 밴드로 그 안에서 공연을 했었나? 라고 생각을 보통 단념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데 그 형태가 좀 달랐어요. 689 안에서의 그거는. 그리고 689 영내에서의 공연과 영외, 그러니까 그 외부 클럽에서 공연하는 것도 또 형태가 달랐거든요.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갖고 온 건데 그 유튜브에 신상호 감독 이거 치시면 나옵니다. 지옥과. 그래서 좀 약간 이런 형태의 공연이었던 거예요. 그 미팔문 안에서의 쇼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의상도 제대로 갖춰 입고 그 브라스 밴드 같은 형태의 악단이 연주를 하고 무용도 있고 춤도 요거에 그래서 이게 그 미스컨 클럽 내부의 모습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클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것도 제가 그때 당시 썼던 건데 아까 그 신상호 감독이 그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사실 정확해요. 정확하고 그렇게 훌륭한 그런 시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크리스마스라서 막 장식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었던 거, 에스컨 안의 클럽들 중에 하나의 내부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에스컨 쇼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까 보셨던 이런 클럽에서 이런 분들이 아까의 그런 형태로 이런 공연을 했었고요. 공연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현미, 가수 현미 같아요. 네, 가수 현미인데 그 에스컴 쇼이 무대 보고서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추정을 하거든요. 비슷한 어떤 형태인데 이렇게 한국 전통 어떤 그런 형태들도 등장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이 있고 요거는 좀 다른 그런 밴드인데 에스컴 그 쇼는 아닌데 이런 분들 아예 그 아코디언까지 있죠. 악기 구성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룹 사운드의 형태가 아니었다.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이렇게 전통 춤도 추고 음악이 노래 부르고 이렇게 춤추면서 공연하고 뒤에 이렇게 정장 갖춰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밴드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가 이제 오늘 저희 들어볼 어떤 음악인데 이게 그때
당시 제가 만들었던 팝스코리아나라는 그런 음반이에요. LP로 나왔고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하인들 미탈군 초기에 딱 들어왔을 때 원래는 미국에서 직접 미국 공연단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점점 미국 부대가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렸던 거예요. 공급이 딸리면서 이제 미군 한국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이제 공연을 막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 악단, 이탈군 무대 이런 어떤 개념들이 생기고 그게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밴드 파이오니아의 차현수나 아니면 신중현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김배환이나 이런 걸출한 인물들이 미팔군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할 때도 오디션 보고서는 굉장히 정식으로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했다고 해서 A, B, C 등급 매겨갖고 A 등급은 장교 클럽에서 하고 B 등급은 병사 클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다고 하고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지금 발굴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정말 그 클럽 안에서 공연했어요? 라고 하는 영상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클럽 안에서 걔네들은 공연하고 놀았는데 그걸 굳이 비디오를 찍어갖고 남기거나 영상으로 하기는 좀 미군 부대 내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 찾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음악 전문가 분이 같이 함께 기획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당시 초기에 가수들이 인천 에스턴이랑 연고가 있고 그분들이 당시에 무대에서 불렀을 법한 번안곡들을 찾아가지고 구성을 한 앨범이에요.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이제 김시스터즈나 이런 분들 공연하시는 거 보면은 자기 곡으로 공연하는 거 되게 드물거든요. 보통 외국곡 갖고 와가지고 번안곡을 펑펑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많이들 부르세요. 그래서 그런 곡들로 이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미팔군이 클럽 문화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스탠다드 팝이나 스윙재즈나 로큰롤 같은 음악들이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되었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음은 저희 안에 앨범 안에 썼던 북 셔틀인데 부클릿 이미지인데 이거 이제 가수들로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멋을 부려봤어요. 멋을 부려봤는데 또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이거는 이제 신중현이랑 저희가 시간 많이 없어서 다 듣지는 못하고 일부만 골라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중현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팔군 무대에서 전설적인 그런 가수였고 이게 근데 첫 번째 녹음 음반에 실린 미량 아리랑인데 미량 아리랑 민요인데 이거를 굉장히 한국 밴드랑 맞춰가지고 되게 엑소틱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밴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음악이 어떻게 됐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키보이스의 그녀의 입술 달콤해인데 키보이스도 이제 미판군에서 송영관이라는 사람이랑 로겐카라는 이름으로 데뷔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보시면은 한국의 비틀즈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다 번안곡으로 구성되는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정장 이렇게 딱 입고 이렇게 밴드 모습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글 시스터즈의 기타맨이라는 곡인데 이게 이제 기타리스트 주연 애들이라는 사람이 걸그룹 블러썸의 어떤 보컬이랑
같이 만들었던 곡을 전환해가지고 했던 건데 요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깊어가는 이 밤에 힘겨웠던 하루살이 이런 식의 음악들이 이제 연주되었던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이 시스터즈. 근데 시스터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시스터즈, 이 시스터즈, 이 시스터즈. 그래서 이런 약간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에스컨 사진관 앞에 걸려 있었던 그거 머리 형태나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어떤 갖고 이렇게 어렵게 큰 거를 갖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도 67년도고 그리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배우예요. 배우는 인천 출신 가수인데 이 사람 뭐 17살 때부터 미팔고 와인클럽에서 연주했다고 하고요. 드럼으로 연주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턴 클럽에서도 2년 동안 왔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좀 알려져서 그런지 그 이름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수록을 했는데 요거 너무 음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그런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윤복희 그 써니 이거 처음 윤복희 데뷔 앨범이에요. 이게 데뷔 앨범인데 이 써니 번안곡이 들어갔는데 이게 66년도에 바비헤비라는 그 사람 작곡가 만든 그런 곡인데 요거를 그 다음에 바로 윤복희가 처음 번안해가지고 요 앨범을 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Sunny 비에 젖은 가슴에 Well Sunny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음악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싫었고요. 다음 곡은 좀 재밌어요. 이게 박예수 아시죠? 봄비 신수연 사단으로 유명한 가수인데 봄비의 그 박예수잖아요. 이 의식하는 사람이 서스피션이라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러갖고 굉장히 그 히트쳤던 그 노래인데 이걸 박예수가 이렇게 번안해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이거 박예수도 굉장히 신수연 사단이니까 당연히 비판을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이제 이런 음악 내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날 때는 언제나 마음을 다짐하면서 이런 식의 음악들이 연주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이건 좀 스타일이 달라요. 아이들이라는 그룹인데 벌써 71년도로 넘어오잖아요. 이 전에 것들은 이제 71년이지만 써니들이 67년이고 이것도 60년대고 이것도 60년대고 이 앞에도 더 60년대인데 70년대 가면은 한국 그룹 사운드가 조금 많이 부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라는 그룹은 그 최인철이라고 이렇게 전설적인 그런 연주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미팔군에서 활동을 하다가 일반군으로 나와서 결성한 그룹이에요. 범상치 않죠. 모습이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가 배신하가 내 가슴이라는 한국 제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미 핸드릭스가 그 67년도에 발표한 일렉기타 명곡을 번안한 곡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스타일이 확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럽베 내 마음 뜨겁게 타는 가슴을 이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인철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이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좀 오히려 아까 앞에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한국 그룹 사운드에 더 익숙해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스타일에서 갖고 왔고 마지막은 요거 같은 경우는 피시스인데 시스템 뮤직인데 요거는 스라이 앤드 패밀리 스톤의 곡이었는데 요런 곡들도 수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데뷔스의 별들에게 이런 곡들도 저희가 넣고 다 권한곡이에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세븐데이라는 사람이 1966년도에 발표했던 곡을 데뷔스가 다시 했던 곡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음악이 이 김대환과 김트리오의 꼬마꿀이라는 어떤 음반에 있었는데 이거 음반 아마 되게 약간 다시 복각해가지고 나오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그 김대환이라는 사람 자체도 전설적인 드러머였고 미파하면서 너무나 유명했던 연주자이기도 했는데 이 김트리오가 조용필이랑 이남이랑 최인철 그 앞에서 봤던 그 최인철 그 사람까지 모두 배출한 그런 밴드라고 해요. 거기에 메인이 김대원이라는 이 드러머고 요 사람 이 음반에 요 실린 곡 꼬모꿀이라는 곡이 조용필이 기타를 치고 이남이가 베이스를 치는 곡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 그 미파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고 그 어떤 테크닉이나 소리나 이런 것들도 당시에 어떤 그들이 정말 최전성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곡이라서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미군 부대에 썼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국 대중음악에 어떤 토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이게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진 중심으로 이제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이 도시의 문화나 이 소리라는 게 어떤 다양한 결이 있고 그다음에 미군 부대 안에서는 진짜 어떤 식으로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음악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런 형식들, 그런 형태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오늘 보여드리고자 했고 그래서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